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페이지가 30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305페이지) 우리 저번 주 양도시기, 취득시기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안 했었죠? 여기서부터 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산출세액 이렇게 얘기하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양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다면 지금부터 배울 것은 뭐다? 세금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그냥 양도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죠. 소득의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순서가 양도가액에서 뭐 차감하면요? 필요경비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거를 양도차익이라고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이거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구조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하다기보다는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자, 주의. 이쪽에 보시면 첫 번째 오늘 몇 가지 알고 가야 될 건데 과세표준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순서 암기 아셨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순서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외워보죠.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요. 순서 다시 한번 외워보죠. 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저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약식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맞죠?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순서 먼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질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가장 마지막에 차감된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아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죠. 제가 뭐 물어봤어요? 양도 소득 금액 계산시라고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주의되냐면 질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한 3번, 4번 나왔어요. 양도 소득 금액을 묻는 문제가 한 3, 4번 나왔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기본 공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체감된 항목이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양도 차익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필요경비, 2번 뭐 취득가액, 3번 기타의 필요경비, 4번 장기보유특별공제. 답은 장기보유특별공제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그냥 순서를 묻는 문제. 난이도 하야. 난도는 하예요. 하. 그래서 난이도는 하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아셨죠? 근데 우리 맨날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건 실수로 틀리고 맞을 게 없다는 거 아니야? 맞을 게.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무조건 외워야지 공부가 시작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세 표준인데 이때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원칙은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칙 무슨 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공시지가로만 계산하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어떤 10년 이상은 됐겠다. 그 10몇 년 이상만 해도 양도세를 기준시가로만 계산하니까 우리는 부동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했었다는 거죠. 양도 차익이 수억 원이 나도 공시지가로만 양도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세금의 부담이 엄청나게 좋았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넘어가서 이제는 양도세 계산은 당연히 실제 거래된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된 양도가액으로서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당연히 원칙은 실가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예외적으로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가입을 한다? 추계해야 됩니다. 추계. 그래서 거기 예외 보세요.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예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래도 안 된다면 기준시가인데 취득가액은 매, 감,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기. 그래서 자, 이 순서 외우셔야 돼요. 순서. 그래서 추계 순서. 자, 중요한 건 매, 감, 기인데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 가액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셨죠? 매감환기입니다. 매감환기. 아셨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알고 가셔야 될 거 추계 가액이에요. 추계 순서.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매감환기. 그래서 여러분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가액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텔 세무조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텔 세무조사. 얘기 났어요? 모텔 세무조사 어떻게 할까요? 응? 무슨 말인가 하면 모텔은 아무래도 현금 수입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금 수입 업종이거든요. 모텔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세무 공무원들이 그 앞에 지켜서 가지고 몇 사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통계를 낼 수는 없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모텔에 빨래를 공급하는 세탁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빨래가 얼마 정도 공급되는지 수건량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에 따라서 매출을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하는 방법 또한 세무조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할까? 응? 양도세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할까라는 거예요. 양도세 세무조사를 하는 걸 봤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진짜로 세무서에 가서 그 거래 내용들을 싹 보면 그 시세가 딱 나와요. 6억 1천, 5억 9천, 6억 1,500 어느 정도 시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시세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걔만 5억에 팔았다고 신고가 된 거야. 다른 사람 다 6억대 팔았는데 혼자서 5억에 팔았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시세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거의 세무조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추계 순서.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아니 그러면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 과세를 안 하는 것은 더 이상하잖아요. 맞죠? 과세를 안 하는 거 더 이상하잖아. 맞죠? 그러니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실질 거래가액에 뭐가 된다? 실질 거래가액에 가까운 실질 거래가액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금액을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액 확인 안 되면 무슨 가액으로 먼저 하고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고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어? 그러면 기준시가로 하는데 다만 취득가액에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별도의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 추계 순서여야 되고 추계 순서 정할 때 이 환산가액은 무슨 가액에만 적용하는 거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하되? 실가로 하되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로 해야 된다. 그 추계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 매감환기로 정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야 되는데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는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으로만 한다? 양도 비용으로서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자, 306페이지 들어갔어요. 306페이지 보시면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보시면 양도가액, 실질거래액의 양도차익의 원칙 보시면 양도가액, 동그라미 2번에 취득가액,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기타의 필요경비인데 기타의 필요경비는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자 추위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보일러를 오랜만에 틀면서 보일러가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보일러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보일러 교체비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뭐 옛날이라기보다는 그 세입자가 개를 키웠는데 그 세입자의 개가 버릇이 잘못 들었는지 꼭 방문 문턱에다가 오줌을 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문이 사갔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팔기에는 작자가 잘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도배나 이렇게 방문이나 이런 것들 수리비 이런 것들이 내 부동산의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분양받으면서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옵션으로 싹 깔았습니다. 이런 것들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인테리어 비용 될까? 취득세는요? 대출 이자는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정해요? 나는 되고 내가 지출하면 되고 너가 지출하면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필요경비로 볼 거냐 말 거냐. 취득할 때 중개 수수료 돼야 되나? 양도할 때 양도세 세무 신고 수수료 돼야 되나? 맞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크게 뭐 하게 된다? 취득을 하면서 보유를 하게 되고 보유한 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처분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 단계에서 들어가는 일체 경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경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필요경비를 세분하게 보면 취득 당시에 들어갔던 무슨 가액과 취득가액과 보유와 처분 시에 들어갔던 기타의 필요경비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그래 이런 취득가액에 뭐 할 거냐? 포함을 할 거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고 아셨죠? 그 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에 포함을 할 거예요? 포함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필요경비 항목에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 번째 필요경비 항목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주제예요. 오늘 주제.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 필요경비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세법인데 세법 16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최소 2-3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오늘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문제 밀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부터 볼게요. 매입 또는 건설가에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등 원가의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납부한 부가세는 포함하되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포함하는 거 뭐 포함한다고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포함한대죠. 하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거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을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국세로서 어떤 세금 내죠? 상속세 내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죠. 그래서 전에도 뭐 그랬지만 상속을 일부 좀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뭐예요? 세금이요.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 막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있긴 있는데 상속공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우자가 있는 상속이면 5억이 공제가 되고요. 자녀가 한 명만이라도 있어도 거기다 추가로 5억을 더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얼마다? 10억은 있어야지 상속세를 낼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속세를 걱정하고 오는데 상속세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아셨죠? 되게 안도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세가 있다.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내죠.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맞죠? 상속에 한 취득세가 2.8%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하면 한 3. 몇 프로가 되는데 10억짜리 상속을 받으면 얼마가 내야 돼요? 한 3,800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3천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부담 아닙니까? 이게.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내지만 모두 낸다. 취득세도 내는데 이렇게 납부했던 세금들이 내가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셨죠? 뭐는 안 돼요? 상속,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지만 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상대적으로 한 2-3번 나왔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 안 된다는 거 옆에다 좀 적어주셔야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포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어려운 개념 나옵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나와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지만 자, 좀 이따 할 겁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에 시가 초과액은 안 된대요. 자, 여러분들 니 1번 한번 읽어볼래요? 니 1번? 니 1번 같이. 니 1번 읽어보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상각액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 지나가면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 자, 뭐냐면 장기 할부 매매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2억이에요. 2억짜리를 장기 할부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저저번 주에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 공부할 때 매매 등에 의한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가 되었으면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다만 그 매매가 특수한 조건의 매매, 장기 할부 매매라면 대금 청산일 관계없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라고 제가 했었다고요. 아셨죠? 따라서 자, 만약에 여기가 등기 접수일이라면 이때가 뭐가 돼요? 취득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돈은 언제 주기로 했느냐? 돈은 1년 후에 1억을 주기로 했고 2년 후에 1억을 주기로 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3억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3억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죠? 예? 얼마 주고 산 거야? 무슨 말이에요? 3억에 양도했다니까. 예,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억이죠. 2억 주고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1억 주고 그 다음 연도에 1억 주기로 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세상 참 단순하게 사시는 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명목가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 아직 안 배운지 모르겠는데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하는 개념 배우셨어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현재가치, 미래가치 이런 걸 배우실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1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1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2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할인율이 주어지면 그 할인율에 의해서 할인이 되는데 그래서 1년 후에 1억은 지금의 9,500이다. 네? 2년 후에 1억은 지금 8,500이다. 하게 되면 합은 1억 8천이 되거든요. 우리는 1억 8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현재 가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들은 필요 없어.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은 필요 없는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재무상태표에 이런 토지나 이런 건물 등을 기재를 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일반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인은 무조건 2억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2억으로 할지 아니면 1억 8천으로 할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의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2억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1억 8천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야.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현재 가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는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지금 2천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명목가액으로 해도 되는데 취득가액을 장부상에 현재 가치로 계상했다면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액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목가액으로만 하면 돼요. 아셨죠? 세법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해라? 명목가액으로 하되 만약에 당신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취득가액을 계상했다면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까지도 명목가액과 취득가액의 차금까지도 취득가액에 뭐한 금액으로 해라? 포함된 금액으로 해라. 결론은 무슨 가액으로 하면 된다? 명목가액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놈은요 2천만 원이 처분할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게 돼 있어요. 이 차금은 하나의 이자 비용인 거야. 아셨죠? 이자 비용으로. 자, 2억짜리를 1년 후 1억씩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순수한 취득가액은 1억 8천이고 2천만 원은 매년 들어가는 하나의 이자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늦게 줌에 따라서 돈을 늦게 주니까 늦게 준 만큼에 대한 이자를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 2천만 원은 자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또 이자 비용으로서 또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내가 돈을 늦게 주니까 늦게 준 만큼에 대한 금융이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해놓고 그 2천만 원을 매년 상각을 하는데 상각하게 되는 그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고 하는 게 상각을 통해서 이자 비용으로 각각 1,000만 원씩 매년 처리가 됐다면, 즉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만큼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서 빼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포함하되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중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으로 처리된 것만큼은 또 뭐 해야 된다? 제외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 개념이 제일 어려워. 이 개념만 이해하면 양도세가 어려울 게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을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응? 자, 결론.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부르죠.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명목가액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뭐 했다면? 경비 처리를. 사업소득 금액에서 비용 처리했다면 비용 처리한 금액만큼은 빼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개정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니은번 소송비용.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포함해야 되죠. 소송비용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하는데 니은번의 마지막 줄 볼까요? 니은번의 마지막 줄.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소송비용도 인정을 하지만 타소득에서 뭐로 인정받았다면? 필요경비로 뭐 받았다면? 인정을 받았다면. 뭐 해라? 제외해라. 그러니까 영수증이 하나의 영수증인데, 하나의 필요경비 영수증인데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 인정받고 양도소득에서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디귿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 확정한 경우 당의 이자 상당액, 다만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 신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써보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예요. 이거 뭐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이거 무슨 이자지? 할부이자지. 그렇지. 할부이자, 연부이자. 아셨죠? 할부이자는 연부이자입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될까요? 대금 지급 연체에 따른 이자. 이거 무슨 이자예요? 연체 이자죠. 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미음번 볼까요? 미음번.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래 희망이 뭡니까? 건물주입니다. 맞죠? 그러면 건물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상식이에요.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또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 건물주들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건물주들에게 뭐 좀 하나의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미래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억짜리 자산을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1억짜리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 여러분들 이런 1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 1억은 언젠가 여러분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원가가 되나 봤더니 처분 시에 뭐로 인정받을 수 있죠? 처분 시에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인데 필요경비의 대표적인 항목이 취득가액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의 취득가액은 언젠가 경비가 인정되는데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 여러분들의 취득가액은 하나의 원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또 하나 언제 할 수 있지? 보유 시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은 매년 일부씩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처분할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보시면 만약에 보유시 즉 임대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로서 한 푼도 처리 안 했어.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처분시 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죠? 예? 1억 다 인정받을 수 있겠죠. 1억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했었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로서 1,000만 원만큼 처리했대요.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만큼 처리했대. 그럼 뭐 취득가액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렇죠. 1억에서 이미 1,000만 원만큼은 필요금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9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6천만 원만큼 처리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에서 6천을 뺀 나머지 4천만 원만큼 인정받을 수 있죠. 아셨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안 해야 되지? 그냥 가지고 가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내가 팔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안 하고.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는 박수.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이 처분할 거야. 처분할 거면 양도할 거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이때는 취득가액이 높은 상태로 있는 게 낫겠죠. 아셨죠?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이걸 현금화 시킬 거야. 언젠가는 매각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내가 이거 안 팔고 내 자녀 줄 거야. 상속 줄 거야. 증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상속 증여 당시 가액으로 다시 재산이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는 게 낫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물론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게. 그러면 책에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한 일주일째 계속 목이 너무 아프네. 자, 미음번 보세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 사업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그 금액을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거. 이 말 뜻 아시겠죠 이제?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뭐 포함하면 안 돼요? 취득가액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계상해야 될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그것만큼은 제외시켜라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이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는 포함하냐면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유익비, 필요비 배우셨습니까? 어?
유익비나 필요비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이렇게 안 배운 게 많아. 진짜는 배웠는데 안 배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내용연수를 증가하거나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수익적 지출은 외장의 복구나 기능의 유지를 위한 걸 이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우리는 이걸 유익비라고 말을 합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울 거예요. 유익비, 필요비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을 우리 부동산학께서는 필요비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자본적 지출은 유익비라고 하지만 이건 건축법에서 보면은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또 대수선이라는 단어 배울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 유익비가 나오는데 그 유익비는 세법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고 이런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우는 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내 자본적, 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만 자산의 가치 증가가 아니라 단순한 외장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또는 수선비 또는 유지비라고 한다면 이거는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포함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역시 소송비용 디귿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양도비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수수료 채권의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은 포함돼서는 안 돼, 포함합니다. 아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대출이자 안 돼요. 아셨죠? 네. 이런 대출이자는 취득이나 또는 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번 주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뭐가 된다? 산출세액이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 과세표준은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로 세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을 하는 게 원칙이다? 실거래가액을 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해야 되고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으로서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할 건가 포함하지 않을 건가 요거 배웠던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항목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과세표준 순서 다시 한번 암기하셔야 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추계 순서 자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될 수 없다면 그 추계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 매감기, 매감환기 오케이? 그래서 기억 추계 순서에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될 건가 포함되지 않을 건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추계 순서 추계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